이 수사를 했던 그 윤석열 총장에게 고비고비마다 정면 승부, 무리수를 두었다가 오히려 이 야권에 큰 힘을 주었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과의 그 대전에서 모두 참패를 한 끝에 올 초에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경질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잊혀지고 있던 이 추미애가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국을 필두로 해서 황운하, 김남국 등등 그 여권 의원들이 중수청 신설 추진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금태섭 의원이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사심이 깃든 그런 입법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말이 먹히지 않았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무슨 개혁인가?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빼앗아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고 하면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국이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조국은 논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리 지르며 싸움을 벌인 적은 없다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궁색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세가 불리하다 싶으니 추미애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추미애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서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를 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뿐만 아니고 다른 당의 후보 대부분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함께 수사 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 우리처럼 이 정보, 내사, 이 초동 단계부터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 이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은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의 이 지적은 곧바로 각계각층으로부터 논리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시 추미애가 활약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추미애의 주장에 대해서, 이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당장 일본만 봐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사건으로 실세 총리인 그 권력층을 처단하면서 국민적인 신망을 받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자 이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OECD 국가의 77%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신태훈 부장검사가 2017년도에 그때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77%인 27개국이 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독일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실무적으로는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무적으로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연방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검찰과 지방검찰도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기소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멕시코와 벨기에, 스페인의 경우입니다. 자, 헌법에 수사 권한 또는 이 수사 지휘 권한을 명기를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추미애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장하는 그 여권의 논거, 자, 이것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총 3가지입니다. 자, 첫째로는 해외 검찰 중에서 제도나 이 법령 자체로 수사를 못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해외에도 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법령상 모두 가능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자, 이런 것으로 이 수사권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검찰이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미애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인해서 국민, 특히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본 예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 자, 그동안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특수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등 이 권력층이나 유력자들입니다. 자, 검찰 특수부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이 힘들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자, 오히려 비리를 자행한 정치인들이 힘들었다는 거, 이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정치인들 비리를 자행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조국이나 최강욱, 한명숙 이런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증거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경찰에서 이 자체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다시 제대로 밝혀낸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존파 사건이라든지 경찰청장 구속 사건 등이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한다면은 이런 식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암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때 발생하는 폐해인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검찰이 담당하기에 아주 적합한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인지수사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민주당과 청와대는 반드시 주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 비리 사건, 정치 비리 사건, 경제 사건, 자, 이러한 이 특수수사 영역은 고도의 법리 검토가 수반이 됩니다. 자, 전문적이고 이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매우 적합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있고 수요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에서 기소 의견 송치가 무혐의 등등 이 불기소로 처분된 것이 매년 5만 명 이상이 됩니다. 자, 반대로 매년 4천 명 상당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 송치가 기소 처분으로 그 주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박탈, 자, 이것을 주장하는 조국이나 이 추미애의 주장은 논거도 빈약하고 실효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지 말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 말지, 이 여부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자, 현 여권은 국민의 입장이 아닌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수사권 박탈은 반드시 역풍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월 1일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1일 3.1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꼬리를 완전히 내렸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일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명맥을 유지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국제관계에서는요, 힘이 약한 나라가 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국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일관계, 그야말로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킬 때부터 무모한 짓거리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안보 다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 무능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문재인의 대일 메시지는 지금 꼬리를 내린 기조, 즉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1월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우리 강창일 주일 우리 한국 대사가
일본 외분 자금관조차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가 총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에 대해서도 2018년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치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것 같은 그러한 이 잘못된 정보 판단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망신 났지 않습니까? 그런 망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을 하라, 탑다운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미국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러한 문재인 정권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기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우인전을 만들었는데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외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하는 외교는 전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친북 친중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북과 그 다음에 대미일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의 체신이 한없이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1절 이 대대적인 집회는 정부 당국의 방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를 핑계로 한 방해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내일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불가하고요. 20-30명 정도의 소규모 집회만 하겠다. 그리고 내일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 전광훈 목사도 반드시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애국 순찰팀에서는 차량 시위를 하는데 차량 한 대당 9명 이하로 반드시 이미 지난 가을에 했던 이 소규모 차량 시위를 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3.1 집회 시위를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대대적인 집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또 이 3월 1일 하면 또 중요한 뉴스가 있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4일날 후보가 결정이 되지만은 안태섭과 그다음에 금태섭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3월 1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박영선과 그다음에 우상호 단일 후보 결정도 3월 1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월 1일 오늘 이제 날이 새고 나면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선거 판도가 과연 어떻게 요동을 치게 될지, 아니면은 어느 한쪽으로 또 쏠리게 될지, 백중사가 될지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인터뷰를 했어요. 중앙일보와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걸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2월 24일 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핵심 언급은요, 4월 7일 재보선 전에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딱 한마디예요. 이걸 보고 그러면 탈당한다는 얘기냐, 뭐냐 이거, 이 해석을 두고 이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코트를 해드리면서 평가를 해드리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선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 안철수를 상대할 수 있는 후보 중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경원과 오세훈이잖아요. 그러면 나경원과 오세훈 그리고 이 안철수 실질적인 경선에서 단일화 최종 협상이 잘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과연 누구로 결정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절대 안철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론을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이 계산된 이 정치 구단원의 고단수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래서 안철수는 왜 그러느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와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아니면 단 한마디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없어요. 시종일관 부정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안철수가 만약에 된다면 내가 그 안철수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럴 바에는 안철수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으니 당에서 나오겠다, 이런 상황까지도 가상적으로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지점은 낮은 점, 이것은 최고수위의 위협적 발언으로 봤을 때 안철수가 만약에 야권의 단일후보로 보면 내가 이렇게 안철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선거해? 말도 안 돼. 나는 나올 거야.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최소한의 의미로서는 어떻게 저는 해석하느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쪽으로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세한 안철수에 대한 지지 여론을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여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협상이 잘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차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는 세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당에게 어떻게 야당 102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밀릴 수가 있겠느냐. 정당을 보고 여론조사에 응해달라.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티켓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여론 조정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보면 당연히 국민의당 2번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간 카드로서는요.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과 최대치의 위협 이 두 가지를 보고 안철수 당신도 바보 아니니 만약에 당신이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내가 당신을 밀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내 체면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일환과 중간안과 최고 수위 이 세 가지로 저는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안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왜냐면요. 이것은 지금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내가 사라지겠다. 이렇게 하면 많은 정치적 후폭풍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론마저도 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보다 100배 정치 고단수인데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됐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연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육 수준이 높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으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유권자들이 견제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는 걸 생각할 때 유권자들은 어느 특정인을 놓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지대 후보가 되는 걸 상상할 수 없어서 당연히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돼서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다는 게 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은 한마디로 안철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견제할 수 있는 주역이다. 따라서 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은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은 안철수가 되리라는 가설적 시나리오는 쓰고 싶지 않다. 반드시 102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과 관련된 의미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중대본부 수사청 만들 것이냐, 그건 언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전국의 지금 태풍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이번 주에 3월 1일 내일 오늘 이제 시작되는 주에 발의를 해서 6월 중까지 입법 조치를 완료해서 내년 연초까지는 수사청을 발족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대본부 수사청과 관련해서 추미애하고 조국이 짝짝꿍 협공 작전에 나서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사실까지 왜곡해 가면서 조국은 밀어붙이고 있고 또 추미애도 마찬가지로 이 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왜곡시켜서까지 윤석열 총장도 중대본부 수사청 만드는 걸 인정했다. 수사기를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는 외국의 사례까지 왜곡시켜서 윤석열 총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7일 날 얘기했냐면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한 후에 수사청 신설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그래서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동의를 했고요.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윤 총장은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수사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여야 되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금태섭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조세나 마약 부분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법무부도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이나 또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독립적으로 해서 검찰의 완전한 직접 수사를 전면적으로 말씀하자면 빼앗아가는 이러한 안은 윤 총장은 반대하고 오로지 마약청이라든가 조세범죄수사청 특정 수사 대상 부분을 독립시키는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과 조세범죄는요, 이번에 6대 범죄 직접 수사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조국이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 추미애는 어제 24일 날에도 그리고 28일 어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영국이라든가 또 일본 이런 데서도 독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영국, 일본, 미국 전부 검사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가 예는 대로 영국이나 독일을 예를 들면서 이 수사와 기소의 권력 이거 분리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OECD 회원국을 보면요. OECD 회원국 중에 77%가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이 근거는 지금 현재 창원지검의 마산지청 부장검사인 신태훈 부장검사가 2017년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OECD 회원국 35개 가운데 77%인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신현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신현수 사표 수리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그 시점을 언제 할 것이냐는 그것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로지 4월 7일 선거에 파급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정무적인 관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정무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4월 7일 선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내에서 신수석이 사의를 좀 빨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주 중으로 신현수 수석의 사표가 정리될 가능성이 일단 크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아니다. 신수석 사표를 서둘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물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운영이 친문 강경파들의 사실상 이 인질이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친문 강경파들이 신현수 수석 빨리 사표하라. 그것이 오히려 전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런 비판과 압박을 청와대에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요, 이성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성윤이가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발려들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대로 수사한다. 그리고 공수처를 언제 이첩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수사팀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계획임을 강력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와 그리고 수원지검 간에 이 김학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제 이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이성윤
그리고 이규원 본인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지금 특별한 이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박범계는 김영민 이런 사람들은요 이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박범계는 지금 현재도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이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 그다음에 법무부의 갈등,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불가피한 국면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당정청 어제죠. 당정청 2월 28일 열렸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그 당시 대상자보다도 280만 했었는데 280만 명보다도 200만 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480만 명 정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지원금이 9조 3천억이었었는데 이거보다도 거의 10조나 더 많은 19조 5천억 원가량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자도 대대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택시의 기사,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프리랜서, 특수 고용 형태,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런 사람들 200만 명을 추가로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 액수, 지급 액수도 더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인 이상의 소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업종의 지급 한도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도 또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례 봉급 생활자들이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이라든가 또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내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대대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조 5천억 원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15조는 결국은 이제 빚을 내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조 5천억 원은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여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조 5천억을 준다. 그래서 어제 이 결정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선거 직전까지 이달 말까지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직전에 또 현금을 살포하는 것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표는 제대로 여권을 심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를 행사해달라. 이것이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주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당정청 회의의 특징적인 중에 하나는요.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그 다음에 김상조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을 축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빠지니까 일단 띄워주자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두텁게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해준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어요. 정말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난지원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낙연 이 대표 지지율을 떠받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가덕도 공항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덕도 투기 위원장을 맡을 그런 지금 계획인 것이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산 민심을 보면 대통령까지 가덕도에 다녀왔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관해서 지금 민심이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론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부산은 여론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까지 다녀갔고 특별법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좀 밀어주자. 믿을 건 여당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속는다. 이러면서 심판론도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 외교, 그야말로 이 대북 외교, 대미 외교 참 엉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인영 장관이 최근에 제재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지낸다는데 이런 것은 그냥 받을 수 없다. 지원을 좀 늘려야 되고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제대로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코로나에 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단체들의 이 방북도 막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예, 이러한 미국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선우정 칼럼 요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동북아에서도 한국의 고립,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고립을 더 촉발시키고 있고요. 일본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일 간의 동맹관계는 강해지는 데 비해서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약해져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역량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이런 저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또 자고 일어나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고요. 그리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포인트는 3월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친조국 성향 의원들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이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그 두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네, 결국 당론으로 채택하면 이 입법화가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 그러니까 3월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수처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등 6대 범죄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특수수사 기능을 모두 잃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 원전 등 현 정권의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손을 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로 돌아가 보면은 검찰의 특수 기능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 검찰 특수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제자였던 금태섭 전 의원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면서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웠지만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한 건데요. 예.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공수처건으로 논쟁을 했을 뿐 소리 지르며 싸우지는 않았다.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특수부 발언에 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예, 뭐 해명할 게 없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3월에 이제 사퇴하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4월 선거에도 이게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당 지도부로서는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차기 당권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강경파의 목소리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조국 세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화요일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 TF에서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지난해 징계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윤 총장이 이제 사퇴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예.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퇴할 명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3월의 사퇴 느낌표는 별의 순간이 온다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인생의 별의 순간이 한 번 오는데 놓친 뒤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면서 또 한 번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그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윤 총장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도 윤 총장이 7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걸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안철수 기호 2번 관심 없다더니입니다. 예, 안철수 예비 후보 아직 뭐 금태섭 예비 후보와 지금 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최종 승리를 할 경우 4번이 아니라 2번이다. 2번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단일 후보로 뽑힌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면 단일 후보가 결정한다. 합당 여부나 뭐 입당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보기로는 현실적인 자금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 본인은 1,000억 원대 재산을 지닌 자산가지만 국민의당은 다릅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석에 그치면서 지난 1분기 보조금은 3억 4천여만 원만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받은 46억 원의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안철수 대표의 주식을 대여하는 형태로 당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체 선거 자금이 30억 원 이상 되는 걸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예, 부족하군요. 어쨌든 뭐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과거 했던 말을 뒤집게 된다면 그만한 명분은 또 필요해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 지쪽과의 단일화도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 경선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죠. 네, 추가 실무 논의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100% 일반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안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입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들어가면 야권 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의원도 오늘부터 단일화 경선을 시작했는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합니다. 예, 설문 문항이 이제 어떤 후보를 어떻게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질문에 따라서 표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 안 대표 측은 누가 여권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이 단일 후보라는 데 초점을 둔 거고 안철수 후보 쪽은 여당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여기에 초점을 둔 건데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그런 거네요. 네, 이에 예.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안철수 기호 2번 관심 없다더니 느낌표는 고집 부리면 단일화 꽝으로 하겠습니다. 단일화라는 게 서로 한 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상황이